네, 경기도 고양시의 김성혜입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예, 18차 전원회의 때 그 남규선 상임위원이 상임위 미개최 사유를 물으니까 좌석 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좌석 배치를 포함해서 새롭게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쭉 보니까 삿대질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들려지네요. 보니까 김용원 상임위원이 사무총장이 왜 내 앞에 앉아 있냐, 국장들은 상임위에 다 들어올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배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이거 항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무총장이나 국장들이 배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용원 상임위원으로부터 문제 제기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배석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전원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총장이 보고석에 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는 그 뒤에 배석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과 우리 그 국장들이 그 우리 상임위원들과 같은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예, 거의 1분 가까이 답변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조금만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우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시겠냐고요? 1분씩 시간을 잡아먹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죠? 예.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하니까요. 예. 자, PPT 보여주세요. 그 당시 어떻게 설전이 벌어졌는지 내용을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1차 인권위원회입니다. 사무처 따위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요. 왜 치매 조사국장 따위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게 지금 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6차를 한번 또 보실까요? 김용원 의원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지 말라는 사무총장의 얘기에 어디 사무총장 따위가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말씀하신 아마 삿대질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박진 사무총장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 상임위원들 하는데 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규칙을 찾아보니까 인권위 운영규칙 제13조의 사무총장은 각 위원회 출석해서 사무처 업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르는데 지금 제가 회의로 보여드렸잖아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잠시만, 저 위원장님 죄송한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죄송한데요. 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질문을 배분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지 이게 몇 차례 나왔던 건데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가급적 답변 시간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답변하시고요. 예, 아시는 알겠습니다. 거는 아는 대로, 모르시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예, 같습니다. 이거는 김용원 제가 구체적인 상임위원 질문하지 내용과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김용원 의원께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예, 제가 위원장님 회의록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요. 네, 다음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또 다른 데서 12차 인권위원회 보시죠. 기자 쓰레기라고 하죠.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을 한 다음에는 회의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폭언 막말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사를 쓴다. 맨날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취재를 해서 헛소리나 싸제 끼고 제가 발언하는 동안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12차 회의 때 발언을 하고 나서 위원장님 비공개 회의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맞고, 예, 이런 말을 하려고 회의를 비공개로 돌리는 제가 건 좀 12차 회의는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저 상임위원회는 이건 저랑은 전혀 관계가 아니 없는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발언들이 기자가 쓰레기다, 이런 발언이 회의에서 나오고 하여튼 제가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만 하면 좀 답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잖아요. 예,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곡해될 수 있기 구체적인 때문에 상황은 기자는 쓰레기다라고 한 말이 적절하다냐는 아주 쉽고 인권 친화적인 질문입니다. 인권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아니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위원장님, 안 되죠? 우리 김용원 의원께서 이 상황을 좀 얘기하도록 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 김용원 제가 계속 있어서 그 다음 걸도 한번 또 보시죠. 김용원
위원이 이제 사무처 따위, 치매 조사국장 따위, 뭐 위원이 얘기하는데 팔짱 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 7차를 한번 보시죠. 김영원 위원이 얘기하는데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어요. 라고 이충상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그것도 사무총장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팔짱 풀라고 하고 김영원 위원은 입 다물으라고 라고 느낌표가 회의록에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언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박진 사무총장이 김영원 위원님 하고 하니까 이충상 위원이 팔짱 끼고 있는 거 풀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1분만 더 좀 마무리시겠습니다. 자, 거기서 김영원 위원이 송동환 위원장, 그 전임 위원장이에요. 앞으로 내가 법조 경력으로 따져도 내가 당신보다 몇 년 선배야. 그렇게 버릇없이 굴지 마세요. 약간 뭐 제가 인위적으로 섞었습니다. 느낌표가 있는 걸 봐서 이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위원장님은 상임위원들보다 법조계 선배시죠? 김용원 의원께서 저보다 선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도 이 제어가 안 될 상황인가요? 법조계 선배이기 때문에? 혹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법조계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위원회를 주도해 가시고 그 상임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좀 못하게 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언어 같은 걸 순화하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는데 여기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법대로 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인권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데 이 사각지대를 지켜줄 유일한 기관이 지금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이라는 잣대를 딱 세워놓고 법대로 규정을 가지고 권력기관처럼 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상임위원들의 태도를 이제부터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잘 제지하고 통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육사 생도들 3월 14일 3.14 파이데이라고 해갖고 초코파이를 토할 때까지 먹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모습도 목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군 인권보호위원회 가서 방문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육사 자율에 맡기자라고 김용원 의원, 김용원 위원, 한석훈 위원이 주장을 해서 방문 조사 보고서 채택한 다음에 자체 개선하도록 했네요. 그다음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을지부대 사단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아신 것처럼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구타, 가혹행위, 폭언. 제가 20몇 년 전에 군대를 다녔는데 그때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인권위 내에서는 군인권보국에서는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안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올렸는데 이것도 또 안타깝게 김용원, 한석훈 위원이 군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으니 맡겨두자라고 의견 표명을 반대해서 결국은 보고서만 채택하고 끝났어요. 위원장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예, 보충력으로 했습니다. 예. 저는 육군 병장을 제대해봐서 안 돼. 군대에서 그때도 부조리해서 이제 나아졌을 줄 알았는데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군대가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상임위원 한 명이 담당하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도 생겼고 김용원 위원이 지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망사건 주요 범죄에 대해서 민간 수사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그냥 군의 자체 개선에 맡긴다. 이거 좀 아니한 태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아니 이번 건에 예. 대해서 위원장님의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긴 국정감사 자리라서 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은 말고 김용원 의원이 옆에 계시지만 직접 의견 표현을 좀 용기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다른 향후에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관리 관련된 얘기인데요. 관리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 때문에 관리에서 시민단체 걸 받아서 시민단체 걸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 답변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인권위가 답변 안 하신 게 두 개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김용원 위원의 발언이 또 나옵니다. 그 일본군 성노에 관련된 발언인데요. 성노예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타령만 하냐.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중국도 지금 많이 성노예를 저질렀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루어진 블록이 있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필요한데
첫날 만날 이렇게 반일 감정만 자극하는 일본 성노예 타령만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한 걸 시민사회에서 고발했는데 관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입장을 물어봤어요. 자, 인권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우리 김용원 위원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자, 위원장님 제가 왜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냐면요. 예. 관리에서 그 시민단체 받은 걸 그대로 인권위원회 주고, 자, 여기 이렇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9장짜리 답변하셨죠. 예. 김용원 의원 1장짜리 하고 말았어요. 그 위원장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회가 답변을 잘못하면 관리에서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조사를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위상이 떨어지니까 김용원 의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위원장님의 해명을 이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회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예, 답변 좀 우리 해주세요. 김용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면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아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제출이 됐는데 관리가 이제 우리 관리가 김용원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김용원 의원이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 사실 입장이란 건 그때 없으세요, 혹시? 이틀밖에 시간을 안 주고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틀이고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기자 쓰레기 예.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입장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용원 의원이 사실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답을 했고 그런데 김용원 의원의 그 답변을 보면서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업장 답변을 하셨고 옆에 계시는 이 의원은 16장짜리 답변을 하는데 한 장밖에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위원장께서 예. 말씀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은 어디로 갑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 김용원 의원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답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성되면은 우리 김용원 의원께서 그때 한 달 정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이 더 상급자세요. 예, 위원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라고 명령하셔야 좀 미치라고요.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한 달 내로 본인이 그때 한 달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 달 내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계가 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간리에서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경기도 고양의 김성희입니다. 정치적으로야 저한테 한참 선배시면 오늘은 국정감사하는 자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쭉 들어보니까 지금 나왔던 이 소위 말하는 탄핵의 밤 행사 논란 관련돼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관련돼서 지침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약간 하셨는데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가 감히 이런 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가 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런 행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돌을 맞으면 행사를 주최한 의원이 맞을 일이지 그걸 사무처가 판단을 해서 돌 맞은 일을 사무처가 하겠다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꾸로 제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좀 주최 의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봅시다라고 사무처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를 물어볼 일도 없고 다만 안전과 관련돼서 사무처의 역할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가 전 마지막일 거라고 보는데 한번 좀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에 있는 조례부터 좀 볼까요? 예,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전에 했던 행사들 한번 졸라보겠습니다. 2018년 행사입니다. 집권 세력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 법치 파괴. 이게 제가 그때 운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행사를 허가해 주겠냐라고 물을 거고 아마 그때 사무총장이 누구셨더라도 아니 그럼 나보고 좀 들어가서 현수막을 다 확인해서 이 행사를 하라 마라 하라는 거냐라는 답변을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행사도 하나 볼까요? 이것도 2018년 12월에 있던 행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뭐 이제 이 얼토당토하는 사회주의는 이제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은 붕괴되고 있다. 예. 마찬가지로 저는 운영위원회에 있었다라면 이런 토론회에 대해서 왜 사무처가 했냐라고 묻지도 않겠지만 사무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규정대로면 이런 건 좀 제재를 해야 되는 행사일 것 같은데 사무총장님 그때 사무총장이면 이런 행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제재하셨겠습니까? 저는 여기 규정대로 제가 해석은 하지 않고 안전과 질서 유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자, 2019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 집회를 하면서 공수처 반대 집회를 하다가 정문에 시위대가 몰려왔었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에 가서 사무처 직원들한테 문 막지 말라고 사람들 다 비키라고 해서 문이 열려서 뭐 국회 안에 엄청난 수의 시위대가 들어와서 정의당 당직자가 폭행당하고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죠. 그런 안전사고에는 사무처가 대처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식의 폭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 사무처가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겠지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상상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무슨 탄핵의 밤 행사라면 탄핵이 이루어집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까지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사무처가 판단을 할 권리?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뭐 앞으로 대책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책을 세울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책 중에 이건 운영위에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민영배 의원님이 주최했던 굿바이전에서 하루를 앞두고 중지시킨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이 판단의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에 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실 사용에 있어서는 사무총장님,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잠깐만 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사회주의를 주장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무처가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그 정치인이 자기가 감당하게 집행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받는 형태로 끝내야지 사무처가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이제 탄핵이 비방이냐 아니냐 논쟁이 벌어지니까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2016년 것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윤종호 의원, 김종원 의원, 민중의 꿈 이렇게 주최를 해서 행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이거는 심지어 그 당시에 하태경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이 양당이 공동으로 민주당하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나 뭐 새누리당이었나 지금 당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공동으로 해서 주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형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국회 사무처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이 발언까지는 선 넘네?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겠냐는 겁니다. 뭐 당장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무슨 모의 법정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반대를 할 겁니다. 반대를 할 건데 앞에 가서 반대를 하든 그 행사에 참석해서 반대를 하든 축사를 한 척 올라가서 반대를 하든 하겠지만 여기 와서 사무처한테 그 행사 막아달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럼 별개 문제죠. 아니 정치인이 정치인이랑 싸워야지 왜 사무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달라는 건지. 사무처가 유일하게 하실 일은 참가자의 안전, 질서 유지 이걸 지키시는 거고 사무총장이 이거를 보장을 못 받겠다라고 싶으시면 그때 개입하시는 건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 생각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야단도 맞아가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관 사용 문제로 정치적 논란이 생긴 점, 사무처가 원칙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만 규정의 해석과 운용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정의 해석은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의 해석은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처는 안전과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규정을 운영해 옴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해석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맡으라고 하시면 자칫 사전 검열 등의 더 큰 문제와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앞으로 국장 전결인 사항을 회의장 사용 허가 결재권의 상향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문위원회 구성 등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기도 고양시 김성애입니다. 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님의 말씀, 당선자 시절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명 씨가 경선 후반기에 참견하려고 해서 대통령이 매몰차게 꾸짖고 전화를 끊은 바 있다. 이후 취임 전날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덕담한 것이 전부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라고 이제 경선 마지막 과정에서 분명히 끊었다. 이런 취지시죠? 맞습니다. 네. 실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대변인실의 그 해명을 보니까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그냥 특별히 기업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라고 답변한 내용도 맞죠? 어저께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보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대통령께서 2021년 11월 5일 경선을 마쳤죠.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당선자 때는 5월 9일이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이고 6개월 기간 동안 명태균 씨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도대체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5월 9일에 바쁘신 와중에 맞춤으로 공관위에서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는데 공관위에서 보고 받았는데 뭐 내가 그걸 좀 김영선이 해줘라고 말했다 이런 립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 명태균 씨는 그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것으로 들었고 또 대통령이 그 경남 지역 순방했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랑 같이 다닌 거를 들은 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대통령이 봤다니까요. 당선자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두 분이 다니시는 거 같이 봤다고요? 경선 때. 예, 그러니까 경선 때 봤다고요? 예. 그럼 대통령이 보신 겁니까? 그럼요. 그 대통령이 보시고 저들은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김영선 의원도 명태균 씨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도 김영선 의원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씨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고, 거꾸로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김영선을 잘 부탁한다 만다 말할 처지가 아니었는데
두 분의 사이가 가까운 걸 그렇지 어떻게 알았냐는 않고요. 거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여러 주요 정치인들에게 소개해 준 사례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명태균 얘기를 씨와 대통령이 김영선 전 들으셨다고요?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도 알고 계셨단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11월에 딱 관계를 끊은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짐작합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뭐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예, 그런 얘기를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너무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혜경 증인 네. 경선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죠. 2022년 5월 사이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가 있었다는 말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누구하고 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속 연락을 해 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아니고요. 중간에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계속 이제 오고 갔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선을 그었고 그 이후로 이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당선 있습니다. 이후에 선을 걸치 당선 이전에는 같이 여러 계속 차례 연락이 됐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해명들을 쭉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답변까지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관련된 경선 정보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윤석열 당선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딱 받아갖고 김영선 씨 경선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라는 심지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에 그래서 지금 따르면 공개된 녹취 내용이라는 게 풀 버전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가사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공천 개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천 의원님. 개입은 좀 관심이 없고요. 공관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대통령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제가 거짓말한 모두에 거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워딩은 전체적으로 감사 축하 인사를 온 명태균 씨에게 덕담 형태의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걸로 그러니까 그 저희들은 사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김영선과 명태균이 가까운 사이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다 인지를 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하러 오지도 않는 공관위가 보고하러 왔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사이였을까? 지금 비서실장님 뭐 말씀대로 그게-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딱 끊을 사이인데 갑자기 박절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 순간에? 그 선거에도 승리한 후보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선거 초반에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이제 김종인 박사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명태균 씨가 처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조언도 들었겠죠. 제가 시간을 좀 뭐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너무 말씀 그렇게 하다가 예. 어느 순간 그 경선 룰 갖고 좀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매몰차게 끊었다는 것이 자, 대통령 실장님 그럼 제가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이 외에 다른 통화 내역들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그 나올 확인이 가능성이 안 있나요? 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아니 이제 뭐 통화 기록을 뒤져서라도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그러면 뭐 그렇게 뒤질 수 있으면 뒤져 보시죠. 예. 자, 뭐 추가로 그거는 뭐 의혹이 계속 뭐 어떤 의혹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프로젝트 많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않은 상태에서 하고 끝나고 줄게요. 그리고 강혜경 씨는 지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걸 들은 적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당선된 이후에 네네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 그 시기에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걸 직접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나요? 네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사와 통화하는 그 장면을 네네 유증의 거리 무섭습니다. 네네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향 국회의원 김성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북한군 네.
참전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정보의 출처가 우크라이나입니까? 출처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고 우리 정보기관이 다 출처를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확히 정보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나 서방의 지원을 좀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정보 교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보력이 막강했던 미국도 국정원이 발표하고 5일이나 지나서 좀 신중을 기해서 말을 했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어제 얘기를 했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 우려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17일에 국방부도 지금 신중하게 차관이 접근해서 발언했는데 18일에 국정원이 참전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술 뒀던 건 대통령실인데요. 22일에 대통령실 발로 공격력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 혹시 안보실에 나온 얘기인가요?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실 발로 뉴스에 나온 건 가짜인가요? 그 뭐 기자가 자기가 상상을 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상상해서 대통령실 뉴스를 쓰지는 않잖아요. 썼으면 정정보도 글쎄요, 요청하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거 없는 것에 대해서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군요. 네. 그런 다음에 더 한 것은 24일에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언급을 하셨죠. 살상무기 지원이라는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할 지원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하셨는데 정확한 워딩은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은 좀 너무 성급하신 발언 아니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써드리신 장본인이시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열어놓는 거 다양한 방안이지 그걸 검토했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또 그 방침이 결정됐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살상무기라는 것을 담는 순간 지금 뭐 당장 얘기 나오지만 150mm 포획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좀 더 신중하게 대본을 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그게 뭐 신중치 못했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적절한 가능성에 표현이라고 살상무기를 생각합니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네? 모든 가능성에 살상무기를 포함시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거를 이게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살상무기도 당연하게 포함시켜서 말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국정감사장의 회의록에 남기셔도 되겠어요? 아니 감당 살상무기라고 제가 가능하시겠어요? 확인 안 했고요. 그거는 네. 의원님께서 지금 살상무기에 포함한다고 저한테 아니요. 지금 강요를 하고 계시잖아요. 강요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살상무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 살상무기를 일때까지 네, 안 한다는 저기 방침이었는데 실장님 다양한 방안을 제가 열고 있다. 발언 말 시간 그대로 꽤 드리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편인데 그렇게 말을 자르고 들어오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나면 좀 하실래요?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 답변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증언들을 좀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보이는데요. 시간 뭐 좀 멈춰주시고요. 증언들을 좀 모셔주십시오. 발언하는데 자꾸 기댔다가 앞으로 나오니까 발언 시간이 잘 안 맞아갖고요. 제가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이제 PPT 보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 의원하고 PPT 문자를 나눈 시기가 언제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하신 건가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저 날짜는 좀 적혀 있으니까 예, 확인해 21일 정도인 것 같은데 국정원이 파병 가능성 확인하고 사흘 된 시점에서 지금 북한군 폭격하고 타격하자는 논의라는 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의원님 국회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면 뭐 잘 검토하겠다, 잘 챙긴다, 알아보겠다는 일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한교 의원께서는 좀 죄송한데 한교 의원께는 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된 바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NSC 등에서 의견을 묻거나 검토한 것은 없고 그냥 자의적으로 적절하게 맞춰서 답변을 드린 내용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셔도 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잘 챙기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뭐 외국에 참전이 더 있다 마치 이게 좀 세계 대전처럼 번질 것처럼 트위터에도
전쟁이 국제화가 되고 있고 두 당사국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결론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나 나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비판은 그 뭐 나토라든지 미국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고요. 예, 의원님한테 또 일부 뭐 또 그런 의견을 국내에서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방국들하고 잘 그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홍철호 정원 수석님께 마이크 하나만 좀 갖다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질문이라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무선 마이크가 준비가 되면 예 하나 좀 전해드리고요. 질의는 저희 안보수석님께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이어서 할 건데요. 예 안보실장님 저기 네.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런 공언도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좀 러시아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좀 너무 에스컬레이트 했을 경우에 부작용 이건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동맹국의 대선을 가지고 이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 하여튼 누가 되더라도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니, 다양한 그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대책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발을 빼려고 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대척점을 만드는 국면을 만드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냐는 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된다는 걸 가정하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네, 그러시죠. 차분히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에는 북중러가 너무 똘똘 뭉치게 특히 북한하고 러시아를 너무 뭉치게 해놓고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군인 출신의 보수적인 인사였는데 러시아와 교역을 넓혔던 것은 러시아와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가깝게 하면서 북한과의 끈을 느슨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한미일 동맹 너무 강조하면서 북한하고 러시아를 한 팀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원인 관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을 했고 그 다음에 고립무원이 되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야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 실장님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의 관계를 좋게 만들다는 것은 러시아의 뭐 침략을 우리가 뭐 지지를 해줘야 그게 가능할 텐데 지금 이런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상황에서 거군요. 최소한의 우리가 끊어나고 소통은 유지하겠지만 러시아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파멸적인 강대강 대치 전략으로 저는 대한민국 안보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세르비아 속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의 무덤을 찾아간다.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비서실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라인 정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 0.12 걸린 강기훈 비서관은 지금 대기 발령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지금 해외 나갈 수 없는 중징계 중입니다. 네? 중징계. 그러니까 중징계 인사위 요청해서 정직 2개월 판정받은데 그럼 정직 2개월 끝나고 나면 행정관으로 복귀시킬 생각이세요?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을 비서실장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홍철호 수석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야당 인사들 얼마나 좀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뭐 이런저런 올해 만난 거 몇 번인지 아니 올해는 됐고 이재명 대표 이기 시작하고 나서 몇 차례 좀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서너 차례 됩니다. 야당 전체를요? 야당 예전 원내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저희 뭐 김민석 최고위원님도 여쭤봤는데 네. 수석님 한 번 이상 질문 찾기가 어려워서 아니요. 대통령께서 혹시 야당하고 소통하라고 좀 아, 적극적인 명령 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도 뵙고요. 예, 두 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분 누구 만나셨습니까?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예결위원장님도 뵙고. 아니요, 이제 야당이니까 야당과 교류를 하시는 게 정무수석님의 역할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누구를 만났는지 정도는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서 아, 예. 정무수석님의 역할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저는 또 뭐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누구 만났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요. 아니, 당치도
당 지도부는 뭐 우리 원내대표님이나 또 위원장님 몇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뵙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뭐 기피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야당과 소통하라고 적극적으로 주문을 주시는지요? 적극적으로라고까지 말씀하시진 않지만 제 업무가 야당과의 소통에 있고 대통령께서도 시간 나는 대로 국회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재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강기훈 행정관 말씀드렸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0.12 음주운전으로 40일 동안 대통령이 감싸고 있다가 들통나서 그 뒤에 대기 발령을 내고 최근에 8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인사혁신처로부터 9월 6일자로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계산해 보면 다음 주 11월 6일이면 징계가 풀립니다. 이걸 비서실장님은 중징계라고 말을 하고 다음 주면 복귀해서 행정관으로 태어나게 이런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사람 하나 내보내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라인을 대하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태도고 비서실장님의 지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의 안 쓰는데 어떤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5세 하향 업무보가 됐고요. 경찰국 신설 8월, 9월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일어났고 10월에 문체부가 윤석열 열차 엄중 경고했고요.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 11월에 일본 6.1기에 대한 대함 경례가 있었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 12월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1월에 난방비 대란, 23년 1월에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공개 요구하고 건폭 얘기하고 80.5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했다 망신당하고 3월에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 발표한 다음에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나 사과했다고 윤 대통령이 감싸주고 4월에 우크라이나 조건부 군사지원 발언을 한 다음에 미국 도청에 국제사회 도청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5월에 건폭몰이로 노동절에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6월에 대통령 킬러무당 배제 언급으로 수험생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 교육행정정보 나이스 오류 공론화가 됐고요. 7월에 그 유명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가 됐습니다. 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7월, 8월에 잼버리 사태 난 거 기억하실 테고요. 광복절에 공산주의 전체 발언하시고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정부 믿고 과학 믿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한 다음에 같은 달에 홍범도 등 국립유공자 5명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했습니다. KBS 박민 사장이 11월에 취임하고 나서 11월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12월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주문한 녹취가 공개됐고요.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강성위원회에 대한 입틀막 24년 1월에 있었고요. 세수펑크 56조 원 집계 기억나실 거고요. 2월에 카이스트 졸업만 입특말 사건, 그다음에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의료 대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에 대파 875원 사건이 벌어졌고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출범 16년 만에 3월에 해산해버렸습니다. 4월에 재정 적자 비율 3.9%를 잠식했고요. 오물풋 충성 1차 살포, 6월에 RCL 화재, 7월에 사도광산, 8월에 나비부인 오페라 방영,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 대통령실의 도이치모터스 23억 수익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 해명까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